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오늘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정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전 세계 미스터리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를 준비했습니다.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19위 미스터리를 풀 자는 과연 누굴까요? 1500년 만에 깨어난 전설의 도시. 전설로만 남아있는 사라진 낙원 아틀란티스. 다들 아시죠? 보아 노래 아닌가요? 그건 미안. 아틀란티스 소녀. 예. 아, 네. 예. 여기서 리액션 안 하면 또 불려가기 때문에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요. 이 전설의 도시와 꼭 닮은 현실판 아틀란티스가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집트. 프랑스 해저 발굴팀은요, 지난 2000년 6월 3일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아부키르 해저에서요, 나폴레옹의 동방 진출을 좌절시킨 나일 해전의 유물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중 탐사 도중 미스터리한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오. 그곳에 적힌 글씨는 헤라클레이온.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전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 역사적인 발견에 이집트 정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가세해 곧바로 유물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대박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파라오의 머리, 스핑크스상, 비잔틴 제국 시대의 동전, 그리고 풍요의 여신 이시스의 석상 등 신비로우면서도 위용 있는 유물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미스터리한 건 이 수많은 유물이 무려 1500여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 건데요. 이야, 와. 오. 그대로 있네. 보존 상태 죽인다. 기원전 7세기에 건설됐다고 알려진 이집트의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술과 신화로만 전해질 뿐 그 실체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발굴은 이집트의 또 다른 문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 발굴까지는 무려 40년 이상 소요된다는데요. 과연 또 어떤 고대 미스터리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8위 공개해주세요. 일본 심령 스팟의 미스터리, 증발한 두 여인.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우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우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일 때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자, 10위 공개해 주세요. (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아,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꽉!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있어.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신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신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남양 특집 3탄입니다.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이번에 8입니다. 인도네시아 라왕 세우 지하실의 비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자바섬. 특히 자바섬 스마랑에 위치한 라왕 세우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풍의 건물로요. 멋있다.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시절 철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관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2007년엔 라왕새우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예쁜데 스토리는 되게 무섭네요. 실제로 2007년에 이곳을 찾은 한 남성이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발이 허공에 떠 있잖아. 공중에 뜬 채 피칠갑한 귀신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라왕새우의 지하실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부터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고문이 많았구나. 그렇게도. 네. 그래서 수많은 고문과 처형으로 죽은 원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그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귀신은 네덜란드인 여자 귀신. 무섭겠다. 원통하다. 원통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이곳을 점령한 몇몇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요. 이때 당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데려와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을 일삼다 처참히 제일 살해했어요. 나빠, 제일 나빠. 이후 한 맺힌 여성의 원혼이 이 라왕새우를 떠돌며 목격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무섭다기보다는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현재는 전시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라왕새우.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한 맺힌 원혼들의 절규는 아닐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테리 극장 19. 7위 공개해 주세요.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자,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1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어머,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1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1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퍼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1.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요원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장안의 화제가 되겠는데요, 이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 단체인 시카다 330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1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1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1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과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쿠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1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할 수도 있어요. 약간 과대망상 기질이 좀 예, 처음에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좀 잘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5위 공개입니다. 여행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대만 타이베이. 이곳에서도 타이베이 101 빌딩, 세계 무역센터와 인접, 타이베이 시내가 훤히 보이는 전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만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G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원더풀한 이 호텔을 대만인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비싸서 두렵나? 호텔이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무서운 호텔 탑 10에 늘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1989년에 설립된 G호텔은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1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오류인가 싶었는데 특정 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새벽에 이렇게 복도를 뛰어댕겨요? 군화 소리가 너무 커요. 아이. 그래서 직원이 항의 전화가 온 층으로 가보면 복도는 텅. 게다가 어떤 투숙객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군복 입은 남자 얼굴이 눈앞에 딱! 무섭다. 홍콩 대표 액션스타 성룡도 이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귀신을 봤다며 새벽 3시에 기겁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뭐야. 이 자리가 옛날에 뭐 군부대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연 같은 게 있었나요? 떠도는 추측으로는 호텔이 세워진 곳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은 곳이라는 썰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미스터리한 건요. 호텔 로비에 있는 커다란 부적 2개 보이시죠? 강시 부적이다, 강시 미술 부적. 작품이 아니라 부적인 거고. 누가 봐도 부적이죠, 그죠? 호텔 측에서는 단지 인테리어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4위 공개해 주세요. 어때? 난 퇴근한대! 뭐 하는 거야? 퇴야? 크로스 하려고 그러지? 크로스 할 데가 없다. 크로스 할 데가 없다. 나한테 주면 안 돼? 크로스. 크로스, KBS 고맙습니다. 완판. 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뎀키나. 뎀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뎀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혼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댐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와.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댐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댐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 일간지에서 댐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댐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4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후 댐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당시 댐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댐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 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댐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순서에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되면 김 대 김의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네? 네.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자신과의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3위 공개합니다. 오! 아이, 그래도 1대1은 해야죠. 아, 그냥 빨리 넘겨주라. 축하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저렇게 자세가 바뀌는 사람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예. 이 공격에 대해 쿠바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You fire! 지난 2017년 9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 관계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6년 8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이 의문의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 결국 청력 이상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리로 고통받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과 호텔에 묵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가족들까지 무려 20여 명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 곧바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그 결과 외상성 뇌 손상 및 영구 청력 상실 등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세다. 아니 뭐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저래요? 소리로 그게 가능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미 외교관들은 불쾌한 고음이 울리는 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녹음한 이 소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 이게 장시간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다. 미국은 쿠바 또는 제3국의 음파 공격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2017년 2월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곧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쿠바 아바나에 건너가 음파 공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이상무. 자, 그들은 음파 공격에 대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음향 전문가들도 이런 공격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며 이런 신종 음파 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쿠바 정부 측에서도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of the 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지난 2014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쿠바 정부가
굳이 미국 외교관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현재 미 국무부는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했고요. 또 쿠바 대사관의 인력 60%를 철수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미스터리 사운드. 대체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수교가 이제 되면서 원래 쿠바랑 미국은 그러니까 블랙마켓이 밀리니까 또 이거 씨가 유명하잖아요. 술 이런 거. 음모론에 정말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깊이 빠져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일 수 있어요. 예,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 기사 중에 대망의 1위 후보 2개인데 공개해 주시죠, 헤드라인을. 죽음을 예견한 하얀 손. 실제 괴담. 묻지마 바이러스 주사기. 자, 우리 김경화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이게 뭐야?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소리 있잖아, 남자 소리. 팔꿈치, 남자 팔꿈치. 아,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 형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인니스의 손은 아니죠. 왜냐면 라인이스는 깍지 끼고 깍지를 있잖아. 끼고 있잖아요. 깍지 끼고 있잖아.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어머!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이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가볼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잡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놀라시긴 이릅니다. 바로 다음 1위 후보 기사 나갑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모여있는 베이징의 우다카오 인근에서 택시를 탄 수안. 바로 그 순간 아, 따가! 아니, 뭐야? 아우, 따가! 뭔가 무릎을 콕 찌른 건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주사기였습니다. 저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주사기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웬일이야? 수아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주사기 속 액체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뭐야? 주사기 속 액체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즉 에이즈. 진짜 완전히 이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후 수아는 에이즈 공포에 떨며 3개월간 병원에서 수차례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종 진단은 에이즈 음성 판정. 아우,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실마리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온라인 미디어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님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오늘 1위 기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2명으로 합성해 주세요. 그렇게. 아, 저희 CG팀이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그냥 한 명으로 갈게요. 네. 김? 네, 1위는 묻지마 바이러스 주사기. 이 미스테리 사건은 한국에서도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때문에 더 현실성 있게 더 다가왔고요. 무차별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그 의도가 더욱 미스테리해서 1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대하고 가슴 뜨겁고 눈시울을 붉힐 그 역사적인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특종은 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또 세상의 모든 부정에 맞서 세상과 역사를 바꾼 그 결정적 순간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 17위 공개합니다. 마이클 잭슨, 누가 그를 죽였을까? 팝스타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산소와 중력과도 같다. 가히 전 세계 최고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 2009년 6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돌연 사망한 채 발견됐었죠. 아, 저 정말 만우절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이제 뒤에도 이제 살아있다라는 아, 뭐 지금도 그런 뉴스 가끔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있고요. 믿기 싫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엄청난 손해배상액이 걸린 세기의 재판이 펼쳐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2년 뒤인 2011년 잭슨의 어머니인 캐서린 잭슨은 전 잘 모르지만 아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를 남용하게 했다는 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의사의 과실로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요, 가족들은 주치의가 아닌 A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4월 마이클 잭슨의 사망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요.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잭슨은 기획사가 잡은 무리한 공연 일정에 압박을 받았고 주치의 콘레드 머레이 박사로부터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주치의를 고용한 A 공연 기획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이에 A 공연 기획사의 변호사는요. 머레이 박사는 잭슨이 선택한 개인 주치의였고 그는 언제든 그를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A 공연 기획사 측에선 잭슨이 주치의를 관리했고 마이클 잭슨은 자신이 프로포폴 중독자라는 사실을 회사에도 숨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뭐 양쪽의 주장이 또 일리는 있네요. 팽팽하죠.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죄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재판이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액입니다. 400억 달러. 무려 달러? 약 44조 원. 손해배상액이 400억 원도 아니고 아니 400억 달러. 44조 원. 과연 재판의 결과는 2013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심원단은요. 기획사가 잭슨의 주치의를 고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의 고용이 부적합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A 공연기획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편결한 것이죠. 그 이유는 주치의는 정상적인 의사 면허 소지자이며 이전에 무모한 약물 처방 등 의료인으로서 문제될 만한 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뭐 음악을 좋아하고 마이클 잭슨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저런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아깝죠. 크죠. 마이클 잭슨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올해로 벌써 10주기가 됐는데요.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기의 재판 19, 13위 공개합니다. 미국 명문대 비밀 입학 시스템? 지난 2018년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BC에서는 이 재판을 두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인종 재판으로 보도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와 아시안 학생들의 싸움이었죠. 세계 최고의 명문사학 중 하나로 학생들의 다양성을 추구해왔다는 하버드대학교. 그런데 2014년부터 미국의 비영리 단체 학생들의 공정한 입학을 위한 단체에서는요. 하버드 대학의 입시 과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는 크게 늘었는데 전체 합격자 중에 아시안의 비율은 20% 남짓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을 내세웠죠. 2018년 6월 SFFA 회장인 에드워드 블럼은요.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한 16만 명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용기, 호감도처럼 평가가 모호한 개인적인 특성 평가 점수를 타인종 지원자에 비해 낮게 매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호하잖아요. 모호한 정도가 아니라 뭐 기준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아시안 학생은 특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모집 안내문이 발송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요건 빼박이다. 한편 하버드 측에서는 재판장에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윌리엄 리를 세웠는데요. 일각에선 보란 듯이 아시안 변호사를 내세워
차별이 없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전략이죠, 저건. 그렇죠. 한편 하버드대 신임 총장 로렌스 바카우는 우리 학교의 입학 정책은 교내 다양한 인종을 구성하고 교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열쇠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차별은 아니고 우리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이제 빠져나온. 피해 간 거죠.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 수백 명의 아시아계 하버드대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서요. 하버드는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라는 대규모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 2월에 최종 변론이 열렸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공정한 법의 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 10위 공개합니다. 예술과 외설 사이 채털리 재판. 전 세계 예술가들은 소설이나 영화, 음악 등을 통해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때론 과감한 묘사로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약 60년 전 엄청난 외설 논란에 휩싸이며 무려 재판까지 받은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소설가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네. 저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얘기하세요? 채털리보다 이제 차탈레 부인의 차탈레로 알죠. 사랑으로 예. 많이 알고 있죠. 영국 현대문학의 거장 로렌스가 1928년에 발표한 소설. 전쟁으로 성불구자가 된 남편을 둔 채털리 부인이 하인인 멜러스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스토리로 당시 계급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상류층과 하층민의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는 충격 그 자체. 그래서 수많은 영국인들은 천박하게 하인이 주인과 바람을 펴? 이건 소설이 아니라 저질 포르노예요! 라며 비난일색. 결국 문제시된 부분은 모두 삭제되어 출판됐는데요. 아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소설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약 30년 뒤 1960년 8월 영국의 유명 PE 출판사는 오리지널판 출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사회 분란과 욕정을 부채질하는 소설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외설 출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결국 10월 27일 영국 사회를 뒤흔든 일명 채털리 재판이 열렸고요. 여러분의 아내와 하인이 이 책을 읽길 원하십니까? 성적인 묘사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주장 속에 11월 2일 최종 재판 결과는 외설적인 표현이 소설의 내용을 침수시킬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으므로 예술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작품이 세상에 나온 후 무려 약 30년간 이어졌던 예술과 외설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순간이었죠. 예술 작품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 역사적인 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 9위를 공개합니다. 거대 기업에 맞선 한 여성의 투쟁. 1999년 미국에서 개봉한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명장면 많죠. 다 보셨죠? 자, 지금부터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93년 두 번의 이혼 후 세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에린 브로코비치는요, 한 법률 회사의 말단 사무 보조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혈액 검사 결과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이 돼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에 휩싸인 에린은 주민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대화 도중 듣게 된 다소 수상한 이야기. 저 공장이 우리 마을의 보배예요. 복지 차원에서 우리 가족 병원비까지 내주고 있다고요. 흰클리 마을 인근에 있는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 P사 공장에서 주민들에게 이유 없는 선심을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을에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흰클리 주민의 상당수가 잦은 코피는 물론 높은 암 발병률, 또 여성들은 습관적인 유산까지 겪는다는 거죠.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픈 건 그들에게 속아서예요. 승패를 떠나 반드시 법정에서 싸우셔야 해요. 이후 그녀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요. 흰클리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했고요. 결국 총 643명의 소송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사 도중 알게 된 끔찍한 사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식 방지제 유가크롬. 이 유가크롬이 피부병과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전부터
유가 크롬 성분이 든 폐수를 방류해 지하수를 오염시켰고요. 재판의 판도를 확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사에서는 중재를 요청.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보상금 약 2,800억 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갔고요. 앞으로 피사는 모든 공장에 유가 크롬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염물질 누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속이 다 시원하긴 하지만 네. 참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불의를 참지 않고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린 에린은요. 이후에 환경운동가로 변신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8위를 공개합니다. 나날이 눈부시게 빛나는 과학의 발전,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 특정 질병을 진단 및 예방하는 맞춤형 의학까지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유명 M 바이오 회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을 높이는 2개의 돌연변이 유전자 특허권을 보유해서요.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으로 판매. 참고로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도 이 상품을 이용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기도 했죠. 발병 전에 인자를 분석해서 미리 유방을 절제할 발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품이 약 3,340달러, 한화 약 380만 원. 이렇게 고가이다 보니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데다 다른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로 연구를 하려 해도 M사의 반대로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전체의 건강이나 복지나 행복이나 지적 자산이 올라가는 거를 그걸 또 방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2009년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공공특허재단은 M바이오 회사에 특허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는 자연의 일부이고 누구나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학자들은 절대 연구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 양측의 팽팽한 접전 속에 2010년 1심에선 원고인 시민연맹이 승소를, 그 뒤 2011년 항소심에선 피고인 M바이오 회사가 승소하며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요. 2013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DNA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M사의 특허를 취소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M바이오 회사의 유전자 특허권을 취소. 이제 우리 모두 싸게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거죠.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7위 공개합니다. 스포츠계 최대 이슈 세메냐 재판.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금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 이 화려한 수상 경력의 선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 육상 국가대표이자 간판 스타 선수인 캐스터 세메냐입니다. 이거 혹시 성별 때문에 재판한 거죠? 맞습니다. 세메냐의 성별 논란은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여자 800m 경기에 출전해 2위보다 무려 2초 45나 앞선 시즌 최고 기록 1분 55초 45를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자 맞아? 저 어깨하고 복근의 근육 좀 봐. 남자인데 속인 거 아니야? 다른 경쟁국에서 세메냐의 압도적인 기록, 체형, 근육량 등을 이유로 성별 검사를 주장한 거죠. 피지컬 진짜 훌륭하시긴 하다. 근데 2010년 7월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는 세메냐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라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I don't see any problem. So anybody can complain on whatever advantages or whatever. Doesn't matter.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과 2016년에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자 또다시 성별 논란이 거세졌고요. 아니라는데 또 그래. 결국 지난 2018년 11월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는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성 선수는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저게 왜 저래야 되죠? 내 몸에서 나는 게 호르몬인데 그걸 왜? 아니 남성 호르몬을 내가 주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건 어쩌라고. 지난 2월 세메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새로운 규정 도입을 제지해달라고 제소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공정성을 강조하는 연맹과 개인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세메냐 측의 엇갈리는 주장 속 과연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6위를 공개합니다. (1991년) 대한민국의 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김학순 할머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야 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반하장의 일본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를 거둔 재판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왔던 그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관부 재판인데요. 당시 재판을 이끈 김문숙 씨는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정신대 신고 전화를 개설.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이제 세상에 나오셔야 해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2월 25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장장 6년간 무려 23번의 재판에서 김문숙 씨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998년 4월 27일 基本的権利の侵害と判断される 일본은 위안부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 3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을 보상할 것을 선고. 아휴, 당연한 결과인데요. 보상 액수가 좀 뭐 그래도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처음 재판이니까 좋은 선례죠.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점은 しかし公式的謝罪は不必要と判断される 끝까지 공식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꼭 감사드려야 될 분 바로 김문숙 씨. 재판 후에는 남은 재산까지 모두 쏟아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역사관까지 설립. 아이고. 그리고 현재 90대 연세에도 유네스코에 관부 재판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김문숙 씨에게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질문에 부끄러웠어. 이대로 나만 잘 살기 부끄러워서 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항하는 최초의 승리, 그리고 최후의 승리로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 미투 운동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을 재판대에 올린 세기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던 미혼모 젠스는 생계를 위해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광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뭐 회사에서 걸리적거리긴 하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여자 광부들을 하대하며 습관처럼 욕설을 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여자 광부들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 때문에 젠스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자 광부들은 상습적으로 젠슨의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쓰다듬기 일쑤였고, 이를 상관에게 건의하면 그거 그만두기 싫으면 시끄럽게 하지 말어 라고 되레 그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1984년 미네소타주 인권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광산회사에 성희롱 정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회사 내 성희롱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이후 젠슨은 부당 전직까지 당했죠. 게다가 남자 광부들의 괴롭힘은 더욱더 극심해졌는데요. 안 그랬겠어. 야, 너 엉덩이 좀 친 거 가지고 소송을 해. 그럴 거면 그냥 집에나 있던가. 한숨만 나온다. 하지만 젠슨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여자 광부 2명과 함께 1988년 8월 15일 광산회사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집단 소송. 끝까지 가. 용기 있죠. 저런 분들의 용기로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례가 없는 최초의 성희롱 집단 소송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92년 그동안 가슴앓이만 하던 광산회사 내 성희롱 피해 여성 10여 명도 이 재판에 합류했고요. 결국 이 여성들의 위대한 용기에 이듬해 5월 14일 법원은 광산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은 성평등 구현의 시초가 된 재판이자 미국 내 성희롱 방지 정책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여성 인권을 논할 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이슈. 바로 낙태 문제입니다.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하죠. 참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두고 세기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1969년 미국 텍사스주. 어느 날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22살의 여성 노마 맥코비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자 어렵게 낙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맥코비는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맥코비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우라는 가명을 사용한 뒤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신의 임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렇게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권이 보장돼야 한다. 임신 6개월까지의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사생활권에 해당한다. 낙태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3년이 지난 1973년 1월 22일 여성은 자신의 임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판사 9명 중 7대2로 그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재판에는 반전 아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다 맥코비가 낙태 합법화를 외쳤던 이유가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꾸민 일로 훗날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뭐 반전은 있었지만 본질은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계기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3위 공개합니다. 인터넷에서 내 흔적 좀 지울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요. 2009년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이름을 G사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황당하게도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를 발견합니다. 뭐지? 이에 마리오는 고객들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혹시 이 문서를 보게 될까 불안감이 엄습했죠. 곧바로 당시 기사가 실린 신문사와 주의사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자 2010년 3월 전 빚도 다 갚았고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요 라며 스페인 정보보호청에 청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다 해결된 일이고 자기 거 지워달라는 거잖아요. 해결된 거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7월 30일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정보보호청에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에는 기사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처리. 한편 G사에는 해당 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G사가 또다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2013년 6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G사는 우리는 정보를 중개할 뿐 책임이 없습니다. 삭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못 지우는 겁니까? 야, 근데 애매하다. 기사로 난 거니까 이게 보도가 된 건 좀 언론의 자유도 관계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2014년 5월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서요. 합법적인 정보일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 재판은 Right to be Forgotten, 일명 잊힐 권리로 불리며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편 영국 유명 일간지에서는 마리오 씨를 두고 G사의 촉수로부터 자유로워진 인터넷 전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어허. 저건 지우고 이제 다른 게 또 연관 검색어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이후에 G사에서는요. 유럽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과 함께 팀을 꾸려 데이터를 지워주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G사에서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만. 자, 그러면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정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것을 인정한 최초의 재판.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특종 공개합니다. 1975년 4월 21살 대학생 카렌 앤 퀸란. 그녀는 기숙사 파티에서 술과 신경안정제를 함께 복용한 뒤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아유. 그리고 무려 5개월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녀에게 내려진 식물인간 판정. 아유, 정말 어린 나이였잖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카렌의 부모인 퀼란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괴로웠겠다. 결국 석 달 뒤 선생님, 저희 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공 호흡 장치를 떼주세요. 퀼란 부부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의학적 살인 집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가 그럼 그러고 떼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 그럼요. 자기 손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논리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자 1976년 퀼란 부부는 뉴저지주 고등법원에 딸 카렌이 인간 존엄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에선 카렌이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는 제거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살인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는 호흡기 스위치를 꺼야 되니까. 그럼요. 그 사람 얼마나 누가 끄냐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나 딸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퀼란 부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 편안한 죽음과 의학적 사형 집행으로 주장되는 세 개의 재판이 시작됐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가족과 주치의들이 카렌의 회복 가능성에 동의한다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고합니다. 결국 카렌 부모의 손을 들어준 법정. 그리고 2개월 뒤 카렌의 생명 유지 장치는 하나씩 벗겨졌고요. 그 뒤 카렌은 식물인간 상태로 9년을 더 살다가 1985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법률 역사상 최초로 죽을 권리를 보장한 카렌 앤 퀸란 소송 판결 이후 현재 미국 내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뭐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존엄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특종입니다. 1978년 미국 오하이오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법정에 선 한 남자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그는 1년 전 오하이오주의 여대생 3명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증언뿐 아니라 범죄 차량에서 그의 지문까지 발견되며 모든 정황이 확실시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준엄한 법의 심판뿐. 아, 뭐 벌 받아야죠. 형량도 무겁게 때려야죠. 뭐 말할 나위가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밀리건 씨의 납치, 성폭행,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뭐야? 아, 증거가 다 나왔는데 왜 무죄예요? 왜 무죄야? 억울한 사람이었나? 그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 1977년 납치 및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정신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왜 여기 있어요? 박사님, 넥타이가 참 멋지네요. 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 또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구체적인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 결과 밀리건은 해리성 정체 장애,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야, 그 영화 아이덴티티에 나왔던 게 이제 현실판이네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아, 그 영화가? 어머. 당시 밀리건의 담당 수사관들은 밀리건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연기를 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죠. 예. 그러나 수사하면 할수록 정말 믿기 힘든 그의 능력들이 발견됐습니다.
22살의 영국 남성 아서의 인격이 지배할 때면 수학, 물리학, 의학 박사 지식이 탑재돼 있었고요. 23살의 유고슬라비아인인 레이건으로 변하면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어머. 그리고 그림 실력이 유능한 18살 여성 앨런은 밀리건 속에 각각의 인격들을 그려내기까지 합니다. 아, 무서워. 그렇게 그에게서 발견된 인격은 무려 10개.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충격 사실.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한 것은 밀리건이 아닌 또 다른 인격. 19살의 레즈비언 에이들라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였어. 결국 밀리건은 정신과 의사 4명과 심리학자 1명의 법정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고요. 그 뒤에는 정신병원에 수용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14개의 인격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총 24개의 인격을 소유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편의 영화 같았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다중인격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희대의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양지민 변호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사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의 두 기사 가운데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 기사는요, 다중인격을 최초로 인정한 재판입니다. 그 두 기사 중에 그 기사를 1위로 선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빌리 밀리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다중인격을 최초로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자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좀 측은한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저도 느끼면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양지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